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운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늙음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다. 나이 들니란 피할 수 없는 천명이거늘 어찌 그것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는가. 세상은 젊음을 찬양하고 노년을 한켠으로 밀어낸다. 그대는 그 흐름에 휩쓸려 스스로를 쓸모없다 여기는가? 아니면 세월의 무게를 짐으로만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고비다. 육신이 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일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냉철한 진실이다. 노년의 고비란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역할이 사라지고 몸이 약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대 마음의 진짜 모습이다. 이 글에서 나는 그대에게 10가지 길을 보여주겠다. 이 길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한다. 바로 그대 내면의 중심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대를 외면해도 그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서 있다면 노년은 추락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라. 이것은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 스스로 시련을 겪으며 얻은 깨달음이다. 그대가 진정 이 고비를 넘기고자 한다면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대 삶을 비춰보며 생각하라. 세상은 쉼 없이 돌아간다. 젊은이들은 앞만 보고 달리고 중년은 뒤처질까 전전긍긍한다. 그 와중에 노년의 그대는 어디에 서 있는가? 더 이상 그 대열에 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대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그러나 내가 묻겠다. 그 대열에 끼는 것이 과연 그대가 진정 원하던 바였는가? 사람은 평생 바쁘게 산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남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끝에 어느 날 문득 멈춰 서게 된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혹은 몸의 쇠약함이라는 강제로. 이 순간이 바로 첫 번째 고비다. 멈춰 선 자리에서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텅 빈 시간, 사라진 역할, 약해진 몸. 이것들만 보인다면 그대는 고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들 너머를 본다면 그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대 자신의 얼굴이다. 멈춤이란 패배가 아니다. 되레 기회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온 그대가 비로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노년이란 시간이 멈춘 정체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그대 마음을 관찰하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저녁에 잠들기 전 어떤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가? 이것을 글로 적어보라. 길게 쓸 필요 없다. 단 3줄이라도 좋다. 오늘 나는 외로웠다. 오늘 나는 쓸모없다고 느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그대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반복되는 생각, 되풀이되는 감정. 바로 이것이 그대를 흔드는 진짜 원인이다. 사람들은 노년의 고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나를 무시해서, 가족이 나를 소홀히 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물론 이것들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이런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가? 나는 정말 쓸모가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서라. 답은 그 안에 있다.
옛 성현이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보인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려 하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은 평생의 습관이 만든 관성이다. 이 관성을 끊어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 속에서야말로 그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난다. 멈춰 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고비의 시작이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대 마음의 속도를 찾아라. 그 속도는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림 속에야말로 깊이가 있다. 얕게 넓게 사는 삶은 젊을 때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깊게 좁게 살 때다. 그 깊이 속에서 그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 인생의 진짜 보물이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산다. 지위, 명예, 돈, 인정, 심지어 자식에 대한 기대까지. 이것들을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꽉 붙잡고 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이것들은 하나씩 그대 손에서 빠져나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더 아프고 마음은 더 무너진다. 이것이 두 번째 고비다. 내려놓지 못해 생기는 고통. 그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규정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대를 지탱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매일 출근할 곳도 없다. 그때 그대는 묻는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핵심이다. 그대는 지금껏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정의해왔다. 그러나 진짜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다. 역할이 사라져도 그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명함이 없어도 그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상실의 시간이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첫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아라. 젊을 때는 인정받아야 살아남았다. 상사의 인정, 동료의 인정, 사회의 인정. 그것이 없으면 밀려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대를 인정하든 말든 그것이 그대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대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대가 그대를 기억하면 된다. 둘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라. 많은 노인들이 자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자식이 못 되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도 그대 인생의 증명서도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다.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래야 그대도 자유로워진다. 셋째,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아라.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노인을 보라. 그것은 과거에 갇힌 것이다. 과거의 성취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리면 현재를 살 수 없다. 과거는 발판이지 감옥이 아니다. 그대가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거기에 머물지는 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노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다. 비워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보인다. 어떻게 내려놓는가?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종이에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란다.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적다 보면 그대 마음의 짐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라. 이것이 정말 내 행복에 필수적인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연습이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그대가 항상 중심이 되려 하지 마라. 대화의 주도권을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그대는 듣는 사람이 되어보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 맛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했다. 그대가 평생 쌓아온 것들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미리 연습하는 것이 어떠한가? 억지로 쥐고 있다가 죽음이 억지로 빼앗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씩 고이 내려놓으며 가벼워질 것인가? 선택은 그대 몫이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다. 젊을 때는 움켜쥐는 법을 배운다. 노년에는 놓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전에 없던 평화를 경험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세상은 속도를 숭배한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고 느린 것은 뒤처진 것이라 여긴다. 그대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목표를 이루려 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속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몸은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지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 버거워진다. 이때 그대는 좌절한다. 그러나 여기서 발상을 전환하라. 느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젊을 때의 속도는 필요했다. 생존을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빨라야 했다. 그러나 그 속도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놓쳤는가? 길가의 꽃, 자식의 웃음, 배우자의 한숨, 자기 자신의 피곤함.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갔다. 깊이 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 그대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 느리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느림 속에는 깊이가 있다. 빨리 읽은 책은 금방 잊힌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은 책은 평생 남는다. 빨리 먹은 음식은 맛을 모른다. 천천히 씹으며 먹은 음식은 그 자체가 명상이 된다. 빨리 걷는 산책은 운동일 뿐이다. 천천히 걷는 산책은 자연과의 대화다. 노년의 느림은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림을 실천하는가? 첫째, 아침 시간을 서두르지 마라. 젊을 때는 알람에 쫓겨 일어나 급하게 씻고 나갔다. 이제는 다르다. 천천히 일어나라. 창밖을 바라보라. 날씨를 느껴보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라. 이 단순한 행위 속에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는 비결이 있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현대인은 멀티태스킹을 자랑한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분산시킬 뿐이다. 그대가 책을 읽는다면 오직 책만 읽어라. TV를 켜놓지 마라. 핸드폰을 만지지 마라. 그냥 책과 그대 둘만 있게 하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에 집중할 때 그대는 깊은 만족을 느낀다. 셋째, 걸음을 천천히 하라. 어디 급히 갈 일이 있는가? 그대는 더 이상 출근할 곳도 마감할 업무도 없다. 그렇다면 걷는 것 자체를 즐겨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라.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껴보라. 새소리를 들어보라. 이것이 진짜 산책이다. 운동으로서의 걷기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걷기. 사람들은 그대가 느리게 움직이면 늙었다고 한다. 맞다. 그대는 늙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늙음은 실패가 아니다. 젊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젊음이 속도라면 늙음은 깊이다. 젊음이 넓이라면 늙음은 농도다. 어느 것이 우월한가? 둘 다 각자의 가치가 있다. 느림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시간의 질이 달라짐을 느낀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천천히 살면 그 한 시간이 10시간 같다. 양이 아니라 질로 사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또한 느림은 창조의 원천이다. 위대한 생각은 바쁜 와중에 나오지 않는다. 고요하고 느린 시간 속에서 떠오른다. 그대가 만약 무언가를 쓰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느린 시간이 필수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하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라. 옛 선비들이 시를 짓던 방식을 보라. 그들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하루 종일 한 구절을 고민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영혼을 담았다. 그래서 그 시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빨리 쓴 글은 빨리 사라진다. 천천히 빚은 글은 영원히 남는다. 그대의 노년도 마찬가지다. 빨리 흘려보내면 아무 의미 없이 끝난다. 천천히 음미하며 살면 그 자체가 작품이 된다. 느림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 하나 더.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냥 앉아 있어라. 명상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 것이다. 그러나 참고 견뎌라. 며칠 지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야말로 그대는 진정으로 존재한다. 느림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이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그대가 느리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대는 이미 세 번째 고비를 넘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나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퇴직한 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그대는 아직도 역할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노년의 네 번째 고비다.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 사람은 평생 역할을 연기한다.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이 역할들이 그대를 규정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끝난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은 은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축소된다. 그때 그대는 공허함을 느낀다. 역할이 없는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진짜 그대를 발견할 기회. 역할은 가면이다. 필요에 따라 쓰는 가면.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가면이 자기 얼굴인 줄 안다. 노년의 가면을 벗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얼굴과 마주한다. 무섭다. 낯설다. 그러나 피하지 마라. 정면으로 바라보라. 그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할을 다 걷어내고 남는 것. 그것은 의식이다. 느끼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의식. 그대는 공무원이기 이전의 인간이다. 아버지이기 이전의 한 명의 사람이다. 이 사람됨, 이 존재 자체가 그대의 본질이다. 역할은 언제든 바뀌고 사라진다. 그러나 본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본질을 발견하는가? 먼저 자신에게 다르게 질문하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평화를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대를 본질로 인도한다.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겠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그날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아침 산책할 때인가? 책을 읽을 때인가? 손주와 놀 때인가? 혼자 차를 마실 때인가? 이 순간들이 그대의 본질을 알려준다. 그대가 정말 원하는 것, 그대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본질이 뭔가 거창한 것이라고. 아니다. 본질은 단순하다. 어떤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배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돌봄 속에서. 정답은 없다. 각자의 본질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해준 정체성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발견한 본질로 사는 것이다. 역할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상사의 기대, 사회의 기대, 심지어 가족의 기대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 수십 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본질로 산다는 것은 솔직해진다는 뜻이다. 좋은 것은 좋다 하고 싫은 것은 싫다 한다. 관심 없는 모임에 억지로 가지 않는다. 하기 싫은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로 사는 삶이다. 옛 성현이 말했다. 나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대는 지금껏 세상을 알려고 애썼다. 이제는 나를 알 차례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역할은 외부가 부여한다. 본질은 내부에서 발견한다. 노년은 외부의 요구가 줄어드는 시기다. 그러니 내부로 들어갈 최적의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역할의 옷을 벗고 본질의 맨살로 살아보라. 처음엔 민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것이 가장 편하다. 가장 나답다. 그대가 본질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대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그대 자체를 본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다. 역할 대 역할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연결을 경험한다. 이것이 네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그대는 혼자다. 이 고독이 다섯 번째 고비다. 많은 노인이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고독은 적이 아니다. 제대로 마주하면 오히려 스승이 된다.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한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다. 고독은 홀로 있음의 상태 그 자체다. 외로움은 고통이다. 고독은 중립이다. 중립이기에 그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젊을 때는 고독을 피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다. 그러나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 안에서 그대는 전에 없던 발견을 한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평생 남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았다. 부모의 목소리, 상사의 목소리, 배우자의 목소리, 자식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그대를 규정했다. 그런데 고독 속에서는 그 목소리들이 다 사라진다.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이 싫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독의 첫 번째 선물이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창조한다. 위대한 예술, 깊은 사상, 통찰력 있는 글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생각이 산만하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깊어진다. 그대가 만약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면 글이든 그림이든 공예든 고독이 필수다. 구체적으로 고독을 어떻게 친구 삼는가?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가족이 있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홀로 보내라. 방문을 닫고 그냥 혼자 있어라.
처음에는 지루할 것이다. 참아라. 며칠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둘째,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라. 독서, 명상, 산책,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이 모든 것은 홀로 할 때 더 깊어진다. 남과 함께하면 신경 쓸 것이 많다. 혼자 하면 온전히 그것에 몰입한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라.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만 하루를 보내보라. 무섭다. 그러나 이 무서움을 넘어서면 그대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람들은 고독한 노인을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인 노인은 불쌍하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로 존재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내가 고독을 찬양한다고 해서 은둔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유지하라. 그러나 관계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관계와 고독, 둘 다 필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옛 현자들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았다.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그대에게 산속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대 마음속에 산속 같은 공간을 만들어라. 고요하고 혼자인 공간. 그곳에서 그대는 진정한 나를 만난다. 고독을 친구 삼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서 생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고비를 넘는 비결이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배움은 젊은이의 일이라고.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울 것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정신은 죽는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정신이 죽으면 그것은 진짜 죽음이다. 여섯 번째 고비는 바로 이것이다. 배움을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배움이란 학교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험을 보고 학위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움이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 이것은 처음 알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경탄하는 것이다. 이 경탄이 사라지면 그대는 늙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노년에도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악기를 배울 수 있다. 그림을 배울 수 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철학을 배울 수 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고 묻지 마라. 배움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80세에 시작한 배움도 배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배움이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서 배워라. 손주와 놀면서 순수함을 배워라. 병을 앓으면서 몸의 소중함을 배워라. 혼자 있으면서 고독의 의미를 배워라. 이 모든 것이 배움이다.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삶 전체가 교과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먼저 그대가 평생 궁금했던 것을 배워라. 나중에 시간 나면 배워야지 하고 미뤘던 것들. 이제 시간이 났다.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도서관에 가라. 요즘은 인터넷에도 배울 것이 넘친다. 유튜브에 접속하면 무료 강의가 수천 개다.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을 못한다고. 그것도 배우면 된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라.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젊을 때는 배워서 써먹어야 했다. 시험을 봐야 했다.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배우는 과정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긴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니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이다. 또한 배움은 자존감을 높인다.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 이것이 그대를 살아있게 한다. 노년의 우울증은 대부분 무력감에서 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러나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옛 성현 공자는 말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기쁨은 나이와 무관하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의 배움이 더 깊은 기쁨을 준다. 젊을 때는 배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배웠다.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운다. 이 순수한 동기가 배움을 즐거움으로 만든다. 배우는 노인은 존경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그대를 다르게 본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배우시다니. 이것이 그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배우는 사람. 이 정체성이 그대를 다시 세운다. 배움을 계속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배운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 손주에게, 젊은 친구에게, 같은 처지의 노인에게. 이 나눔이 그대 배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오늘부터 하나를 시작하라. 딱 하나.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라. 악기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라.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우기 시작하라. 크게 시작할 필요 없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라. 1년 후 그대는 놀랄 것이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그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6번째 고비를 넘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전 같지 않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신다.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된다. 이것이 7번째 고비다. 몸의 쇠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노인이 여기서 좌절한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까지 무너진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먼저 인정하라. 그대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것은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다. 20대의 몸을 70대가 가질 수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예전처럼 하려다가 다친다. 무리하다가 병을 키운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인정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무너진다. 움직여야 한다. 그대 수준에 맞게. 무리하지 않되 게으르지도 않게. 이 균형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매일 걸어라.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관절에 무리도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하루 30분만 걸어라. 빠르게 걸을 필요 없다. 그냥 천천히 걸어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스트레칭을 하라. 몸이 굳으면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온몸을 천천히 늘려라.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풀어라.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인다. 셋째, 먹는 것을 조심하라.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과식하지 마라. 천천히 씹어 먹어라.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라.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몸은 그대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게 유지된다. 넷째, 충분히 쉬어라.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다. 이제는 다르다. 피곤하면 쉬어라. 낮잠도 괜찮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편하게 누워 있어라. 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많은 노인이 병에 집착한다. 아픈 곳만 계속 생각한다. 병원에만 다닌다. 약만 먹는다. 이것은 좋지 않다. 물론 아프면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병에만 몰두하지 마라. 그대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다. 병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관점을 바꿔라. 나는 아프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불편하지만 대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라. 실제로 그렇다. 그대 몸의 대부분은 여전히 잘 작동한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 쉬고, 뇌는 생각한다. 한두 군데 아픈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 대부분에 감사하라. 옛사람이 말했다. 몸은 빌려온 것이다. 우리는 이 몸을 평생 쓰고 돌려줘야 한다. 빌려온 물건을 잘 관리하듯 몸도 잘 관리하라.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집착이 줄어든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예전처럼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이는데 하며 부러워하지 않는다. 각자의 몸이 다르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다. 그대는 그대 몸과 함께 가면 된다. 또한 몸에 쇠약함이 주는 선물도 있다. 겸손을 배운다. 젊을 때는 오만했다. 몸이 멀쩡하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겸손해진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안다. 이 겸손이 그대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 몸이 불편해지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것도 배움이다. 평생 베풀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받는 법을 배운다. 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몸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라. 건강을 유지하되 건강에 삶을 걸지 마라. 몸은 도구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대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7번째 고비를 넘는 자세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든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동료는 연락이 끊기고 새로운 만남은 거의 없다. 이것이 8번째 고비다. 줄어드는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노인이 이것을 상실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관계를 정리할 기회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필요해서 만나고, 의무적으로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만난다. 진짜 원해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시간과 에너지가 넉넉하니까 그냥 다 만난다. 노년은 다르다.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그러니 선택해야 한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질문하라.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 에너지가 생기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가면을 써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관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과감하게 정리하라. 만나도 불편한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이런 관계는 끝내라.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하며 미련을 두지 마라.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는 아니다. 지금 서로에게 좋은 관계인가가 중요하다. 반대로 깊이 있는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첫째, 연락을 줄여라. 매주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보라. 매일 통화하던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라. 줄여도 진짜 관계는 유지된다.
오히려 만남이 귀해지면 더 소중해진다. 둘째, 만남의 방식을 바꿔라. 형식적인 모임 대신 진솔한 대화를 하라. 여럿이 만나서 소음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두 명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낫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대화의 깊이에서 온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어라. 나이 들었다고 새 친구를 못 만들 이유는 없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책을 읽는 사람, 같은 곳을 산책하는 사람. 이렇게 만난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도 재정립하라.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대는 더 이상 부양자가 아니다. 이제는 동등한 어른 대 어른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마라. 그들이 원할 때 조언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되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노년에 이르러 다시 발견할 것이 많다. 더 이상 역할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다. 대화하라. 젊을 때 못다 나눈 이야기를 나눠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라.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라. 고독은 선택이고 고립은 강제다. 혼자 있되 세상과 단절되지는 마라.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이웃과 인사하고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나누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옛사람이 말했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진짜 벗은 많지 않다. 평생 한두 명 있으면 복이다. 그 한두 명을 소중히 하라.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두어라.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맺을 수도 없다. 관계의 질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대 시간과 에너지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8번째 고비를 넘는 지혜다.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 꺼린다. 특히 노인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9번째이자 가장 큰 고비다.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단언하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죽음이 무섭다는 것은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죽음은 적이 아니다. 삶의 일부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봄이 오면 가을이 오듯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병적이지 않다. 오히려 건강하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 선명해진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그러니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그대를 깨어있게 만든다. 죽음은 삶의 조언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첫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라. 가족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라.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유산은 이렇게 분배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라.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다. 그대가 정리해 놓으면 가족들이 덜 힘들다. 셋째,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마라. 지금 하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이것들을 오늘 하라. 나중은 없다. 넷째,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평생 쌓인 원한, 안갚음, 미움.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대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라. 이것이 평화롭게 죽는 길이다. 많은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완성 때문이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 그러나 완성이란 환상이다. 누구도 모든 것을 완성하고 죽지 못한다. 미완성인 채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관점을 바꿔라. 완성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는지만 물어라. 나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평화롭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옛 성현들은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았다. 종신지혜, 삶을 마치는 의로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 품위 있게, 담담하게, 준비된 자세로 죽는 것. 이것이 삶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삶이 더 생생해진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게으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깨어난다. 매일이 소중해진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구나. 오늘도 숨 쉴 수 있구나. 이런 감사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죽음을 모르니까 무섭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된다. 그래, 언젠가는 가야지. 그때까지 잘 살자. 이 정도의 담담함.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낭비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것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 죽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그대보다 먼저 갔고 수많은 사람이 그대 뒤에 올 것이다. 죽음은 인류 공통의 경험이다. 그대만의 불행이 아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다. 그러니 무섭지 않다. 그냥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9번째 고비를 넘는 궁극의 지혜다. 모든 고비를 이야기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10번째이자 모든 고비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노인들은 과거를 산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계속 과거를 이야기한다. 과거는 아름답다. 추억은 소중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현재를 놓친다. 과거는 박물관처럼 가끔 방문하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다. 또 어떤 노인은 미래를 걱정한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더 아프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현재를 망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미래가 왔을 때 그때 대처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이 그대가 가진 전부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이 지금을 온전히 경험하라. 이것이 진짜 삶이다. 어떻게 지금에 존재하는가? 감각을 깨워라. 지금 그대가 앉은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라.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라. 지금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 지금 숨 쉬는 것을 의식해보라.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현재에 머물게 된다. 생각을 관찰하라. 그대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흐른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계획, 걱정, 후회. 이 생각들이 그대를 현재에서 끌어낸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대는 현재로 돌아온다. 호흡에 집중하라.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하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다. 호흡과 함께하면 그대는 자동으로 현재에 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온전히 하라.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셔라. 그 맛을, 향을, 온기를 느껴라.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라. 발의 움직임을, 몸의 균형을, 바람을 느껴라.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기만 하라.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라.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을 옛사람들은 정념 또는 정정이라 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것을 할 필요 없다. 일상의 매 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현재에 머물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첫째, 불안이 줄어든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 괜찮다. 지금 그대는 숨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안전하다. 현재에 머물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 둘째, 감사가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 햇살, 공기, 물, 음식, 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셋째, 평화가 찾아온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현재에 온전히 있을 때 내면이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이 평화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아서 평화하다. 옛 선사들은 말했다. 평상심 시도, 평범한 마음이 도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마라.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완벽하다. 차를 마시면 차 마시는 도, 걸으면 걷는 도, 쉬면 쉬는 도. 모든 순간이 완전하다. 그대가 모든 고비를 넘는다 해도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소용없다. 반대로 다른 것을 다 못해도 현재에 머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고비를 넘은 것이다. 그만큼 이것이 핵심이다. 오늘부터 연습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다. 몇 분이라도 좋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좋다. 그 경험을 쌓아가라. 처음에는 어렵다. 금방 딴 생각이 든다. 괜찮다.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인생의 의미는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대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 평화, 의미, 완성. 다 지금에 있다. 그대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된다. 노년의 모든 고비를 정리하겠다. 멈춰 서서 마음을 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느림을 받아들이고 본질을 발견하고 고독을 친구 삼고 배움을 계속하고 몸을 돌보고 관계를 선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존재하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가 있다.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중심이 서면 세상이 흔들려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노년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 그대는 안다. 나이 들어 넘겨야 할 고비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노년의 고비란 산 너머에 있지 않고 그대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하든, 몸이 얼마나 약해지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진짜 문제는 항상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다. 흔들림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대가 더 이상 바깥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 안에 중심을 잡고 서기를 바랐다.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뿌리가 깊으면 어떤 시련도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10가지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이제 그대가 걸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다. 작은 것 하나부터.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것. 하루를 돌아보며 세 줄 적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그대를 변화시킨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서서히 온다. 어느 날 문득 그대는 깨닫는다. 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구나. 나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구나. 나는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다. 모든 사람이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온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킬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의미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 옛사람이 말했다. 62순 70고이 예순의 귀가 순해지고 이른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자도 나이 들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규칙을 따르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길을 가는 경지. 이것이 노년의 완성이다. 그대도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마라. 완성이란 결코 완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대는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그대는 이미 평생을 살아왔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다.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다. 사랑도 했고 미움도 받았다. 이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합할 때다. 산산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 때다. 그것이 노년의 과제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더 빨라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낯설어진다. 그대가 그 변화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냥 그대 자리에서 그대답게 살아라. 흐르는 강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설 수는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같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 그대가 이 고비를 넘으면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된다. 그대의 담담함이,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이것이 노년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이제 이 글을 덮어라. 그리고 살아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대는 어느새 고비를 넘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그래, 나는 해냈다. 나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늙었지만 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전부다. 길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그대 몫이다. 걸어라. 멈추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끝까지 가라. 그 끝에서 그대는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찾던 평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가 그대였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다는 것을. 이제 가라. 그리고 살아라. 진정으로.